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2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전망들, 다양한 뉴스들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전망들과 그리고 또 아직까지 약세에 대한 전망을 또 그대로 가져가는 분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발 무제한 양적 완화에 비트코인이 반색을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될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 전문가는 이 급락한 비트코인 가격 회복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비용이 지금 바이낸스와 손잡고 소셜 선물 거래소를 런칭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리플사와 함께 제휴를 맺고 있는 머니그램에서 리플사한테 받은 144억 원 규모의 XRP를 받자마자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IMF 부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금융 접근성이 확보 가능하다라는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금융시장은 타이타닉이고 비트코인은 구명튜브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금융그룹사에서 오렌지라이프 CEO가 지금 블록체인 기술 후견인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시세부터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큰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쪽으로 하락하지 않고 위쪽으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이후로는 지금 이제 그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을 하는데요. 이 반등세는 뭐 단기적으로 살짝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6,500달러를 깨고 올라가지는 못한 상태이고, 지금도 계속 횡보 증세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6,559달러 정도 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쪽에 이제 저항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6,800달러 선, 뭐 6,700달러 선 위쪽에 저항선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 저항선을 확실하게 깨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야지만 다른 방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5,600달러 선이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5,600달러 선이 깨지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화마표 분석가 윌리 우가 지금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자,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디커플링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주식과 그리고 이제 금의 가격의 이제 디커플링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디커플링이라는 게 이제 반대로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가격의 움직임이 상관관계가 반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연결성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로 이제 가는 건데, 과거 2008년도의 기준의 차트를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S&P 500이 하락하고 있을 때 금도 같이 하락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S&P 500은 계속 하락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은 하락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바꾸는 턴을 하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디커플링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윌리우는 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S&P 500이 지금 이제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이 지금 살짝 꺾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살짝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디커플링의 현상을 2020년도에 지금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자체의 디커플링을 시작했다라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고 좀 더 이제 기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 디커플링 현상이 진짜 금과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타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방향성에서 아직 큰 현상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금과 비트코인은 과연 S&P 500과 다른 흐름을 과연 중장기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크립토 마이클이 분석한 비트코인의 분석인데요. 지금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 상승세가 반등이 나오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지금 라이징 웨지 패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이라는 건 이 상승하면서 길게 이렇게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가격이 모아지게 되면 방향성은 보통 이제 하락세로 보통은 이제 꺾이는 경우가 확률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선이 6,800달러 선에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6,800달러의 저항을 맞고 추가적으로 이 웨지형이 완성이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4,800에서 지금 5,200달러 선, 요 선이 중요한 또 지지선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6,800달러를 만약 깨고 지금 올라간다면 불리시로 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 이 상승세를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전환점이라고 지금 여기를 예측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유리비시코의 분석인데요. 유리비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이 3,100달러 선에서 4,000달러 사이 정도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중요한 키 레벨이라고 보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저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8년도 말 가장 최저점을 찍었었던 이 시점이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키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이제 세 가지의 형태를 예측하고 있는데 대부분 반등을 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냐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이제 크게 수익률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7,000달러, 1,600달러 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3,995달러 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2021년이 지나서 이 시기가 오는 거고, 그리고 2022년까지 내다보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2만 달러 선, 전 고점이었던, 최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이 지금 현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흐름대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바이도빅은 지금 S&P 500에 지금 그 기술적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과 그리고 S&P 500이나 지금 주가 지수와도 연동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S&P 500하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같이 흐름을 했었던 때가 있고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디커플링이 살짝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또 다시 같이 따라갈 가능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의 흐름들도 같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S&P 500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하락했었던 패턴을 좀 보면 우리가 참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도빅 같은 경우는 그때 하락폭, 2000년도에 하락폭이 50%가 하락을 하고 거기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다시 또 2007년에 여기에서 저항선을 맞았다는 거죠. 2000년도 고점에서. 그래서 그때에 다시 또 하락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그때에도 하락폭이 52%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죠. 이때 하락폭도 52%, 꽤 큰 하락폭이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그때 다시 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때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고 그 상승세에서 지금 하락세가 다시 한번 이때처럼 52% 정도가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이 범위가 2000년과 2007년도의 고점이었던 이 부분을 지지받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500 지수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 과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찍게 되면 과연 이 반등세가 그때부터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가 지수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같이 연동해서 보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에 비트코인이 반색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디어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글로벌 시장이 현재 그 사태와 공포와 충격의 상황에 처해 있어 이번 데드크로스와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드크로스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가격 전망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실제 지난해 10월 25일 데드크로스 발생 후 비트코인은 48시간 이후에 6,000달러에서 1,350달러로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드크로스가 꼭 발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날 연준의 무제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결국에는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잠재적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구입이 늘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달러 발행은 무한대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비트코인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마진거래소 비트맥스의 산하 비트맥스 리서치도 공식 블로그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긴급 유동성 공급 및 양적 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은 불가피하고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역대 최대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 지금 이번에 급락한 비트코인 가격 회복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 분석가에 따르면 차트 분석가 이 롭 슬러이머, 이 펀드 스트랙 글로벌 어드바이저이기도 한 사람이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모든 자산을 덮친 현금화 움직임 패닉셀이 이번 비트코인 가격 붕괴에도 작용했다라고 하면서 고점 저점 모두 낮아진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취약한 가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롭 슬라이머는 이 비트코인이 회복하려면 몇 달 동안 가격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대부분 자산 유형의 지지선으로 간주되는 200주간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지난 2015년과 2018년 비트코인 가격에도 적용된 해당 지표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찾고 있다라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사업개발 수석 BJ 아자르는 비트코인이 5,000달러 미만일 때 매도자 고갈 상태를 나타내는 대규모 매수 압력이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석은 5,000달러 미만은 채굴 운영 수익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지점에서 해시레이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은 가격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굴자들의 이제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이때 이제 비트코인을 매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매각하는 양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삐용이 바이낸스와 손잡고 소셜 선물 거래소 런칭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중화권의 최대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삐용이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손잡고 최초의 소셜 선물 거래소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삐용에 따르면 이번에 런칭하는 소셜 선물 거래소는 채팅 중 해당 프로젝트의 호가창으로 즉시 이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SNS와 거래소의 병합된 모델로 극도로 편리해진 채팅창 내 새로운 사용자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부분이죠. 채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선물 거래까지 가능한 거래소입니다. 현재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매달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1월 초 B용은 XT.com과 제휴해서 세계 최초로 소셜 거래소를 오픈한 바가 있고, 한편 B용은 중화권 800만 코인 유저와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 풀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크립토 사업 모델을 통해서 크립토피아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낸스와 이렇게 손을 잡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이 확장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에서도요. 자, 그리고 머니그램 소식인데요. 이 소식도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리플의 XRP에 관한 소식인데, 리플사한테 받은 144억 원 규모 XRP를 받자마자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제 송금 서비스 업체인 머니그램이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받은 1,130만 달러 규모의 리플을 받자마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 호들 보도에 따르면 머니그램 대변인은 우리는 제공받은 XRP를 받자마자 매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플은 머니그램과 2년 동안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니그램은 국경 간 지불을 촉진하기 위한 리플의 ODL 플랫폼을 사용하는 보상으로 1,130만 달러, 약 144억 원 상당의 XRP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ODL 플랫폼의 실제 활용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머니그램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달러, 멕시코 페소 간 송금 가운데 XRP를 활용하는 비중은 10%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니그램이 발표한 신규 송금 서비스 패스트 샌드도 리플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오히려 리플의 파트너사들의 XRP 매도는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는 머니그램 외에도 BNP뱅크와 고렌스 등이 있는데 이들이 제공받은 대규모 XRP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가격 하락을 부추겨 더 큰 매도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XRP에는 XRP에서 실제로 투자를 할 때 이 XRP 그러니까 리플에서 투자를 할 때 머니그램에 이 XRP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XRP 규모가 14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그냥 XRP를 팔아서 현금화를 지금 이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시장에 대량으로 다시 XRP가 나오게 된다면 가격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 같은 형태인 것 같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리플사는 그거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해 나가고 XRP를 활용하게 하려고 지금 머니그램에 이 XRP를 준 건데 XRP를 활용하기보다는 머니그램에서는 현금을 더 선호하고 XRP는 바로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형태. 그리고 실제 사용률은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확실한지는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리플에서도 이제 꽤 골치가 아픈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XRP 가치가 유지가 돼야지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또 중요해 보이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리플사는 아무래도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XRP를 현금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XRP를 이래야지만 투자가 계속 가능하고 계속 이 운영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자금을 XRP로 계속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 또 불만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계속 XRP를 이렇게 물량을 내놓으면 가격을 계속 하락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더 큰 매도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플사도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XRP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다른 대안이 수익원을 좀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IMF 부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금융 접근성 확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더 나은 금융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IMF 부총재 장 타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런던 정경대학 기조연설에서 CBDC가 가진 가능성과 관련 위험성을 다뤘다고 하는데요. 부총재는 이 CBDC 장점으로 결제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리적인 문제로 현금 관리 비용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때문에 은행 미가입자, 지방거주자, 빈곤층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재는 CBDC가 이 같은 금융 포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봤고 그는 CBDC를 통해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공공 디지털 결제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BDC가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타오 부총재는 자국 화폐 단위를 표시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서 이를 담보한다면 규제하기 어렵고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민간 발행 화폐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지금 IMF에서도 적극적으로 CBDC를 오히려 권장하는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CBDC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런 기관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CBDC를 지원할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지금 바뀐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보면. 자, 그리고 바이낸스 CEO 금융시장은 타이타닉 그리고 비트코인은 구명투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청풍자오 대표가 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시장과 화폐시장의 대안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청풍자오 대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지 아닌지 흑백 논리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실 세계를 깊은 관점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와 달리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왜 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또 받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들의 투자 심리와 이 시장 규모가 맞물려서 벌어진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열정적인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이런 현상에서도 이제 매도를 하지 않는데, 단기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단기적인 투자자들이나 실제로 당장에 지금 이제 생활비 충당 등 임대료나 생활비 충당이 필요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단기 이익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를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절대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대출을 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정말 여유 있는 자금이나 정말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투자를 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렇게 흔들리거나 내가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투자가 되어 있다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이 오렌지라이프 CEO가 블록체인 기술 후견인으로 선정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그룹 자체 내에서도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그 후견인 제도를 따로 마련해서 그 핵심 기술의 발전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CEO가 후견인으로 선정이 되었고, 클라우드는 신한금융투자, 헬스케어는 신한생명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담당을 따로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도 이제 오렌지 라이프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이런 각자 그룹사 내에서 그 담당을 따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가면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